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저의 과거를 조금이나마 정리해보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과거 정리를 한다고 말하니 뭔가 대단한 사연이 있나 싶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직접 이 일을 겪기 전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 정말 대단한 사연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더욱 과거를 지우기가 어렵기도 하네요. 하지만 제 나이 이제 겨우 40대이고 아직 한참 남은 인생을 그런 상처로 얼룩져 살아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사연을 보내면서 제 과거를 조금이라도 털어내보고 완전한 새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저는 제 인생의 내일을 위해 스스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제게 응원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더니 제가 딱 그런 신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었지만 그런 남편과 좋지 않게 헤어져야 했었어요. 전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사연도 한무더기 되겠지만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무능한 남편의 경제력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지만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은 참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겉멋만 들어서 힘든 일은 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돈 벌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전 남편과 저는 늘 쪼들리는 생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낳고 돈도 모을 수 있을 텐데 벌이가 없으니 아이도 갖지 못하고 저희 부부는 매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기껏 제가 나가서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으로는 사고만 치던 전 남편 때문에 저는 고생을 배로하며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점점 깊어지는 생활고에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고생하지 않겠다며 아등바등 살면서 혼자 지내왔었죠. 주변에서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저를 걱정하는지 자꾸만 남자를 소개하려고 했었지만 이미 전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그런 지인들의 권유를 전부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돈이 저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꽃집에 편의점까지 운영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건 주중뿐이었고 주말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곤 했었어요. 제가 젊어서 돈 한 푼 없이 가난한 결혼 생활을 견뎠다 보니 좋은 청춘이 다 지날 동안 떠올릴 만한 추억 하나가 없었어요. 그걸 이혼을 하고서야 깨닫게 된 저는 이제는 혼자서라도 좋은 것들을 누려보자며 혼자 외출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여행이나 비싼 곳을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눈으로 자연경관이나 좋은 것들 보고 다니는 것이 제게는 힐링이고 낙이었어요. 물론 혼자 다니느라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가끔 외로울 때는 있었지만요. 저도 사람인지라 외로움을 탈 줄 알았고 사람이 그리울 때는 있었습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했지만 결혼에 성공했더라면 어땠을지 후회와 아쉬움이 남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혼자였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두 번째 결혼도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게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운영하는 꽃집을 찾아온 손님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흔한 손님이라 생각했어요. 원래 꽃은 선물용으로 많이 찾으시다 보니 매번 꽃을 사가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여자친구나 아내가 있는 줄만 알았었죠. 임자 있는 사람이니 저랑 가까워질 일이 있을 것도 아니고 저는 단골 손님이라 생각해서 서비스도 드리고 더 친절하게 해드렸는데 그 손님이 어느 날부터 제게 부쩍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같았어요. 분명 짝이 있는 줄 알았고
너무 자주 오시는 것을 보면서 상대에게 참 다정하신 분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게 자꾸 다가오려 하는 그 손님이 저는 점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라도 일부러 그 손님과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찾아오셔도 인사와 꼭 해야 할 말 외에는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혹시라도 웃어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그 정도로 내색을 하면 그 남자도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거리를 두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듯 했고 어느 날에는 대놓고 제게 관심을 표해 왔었죠. 여기 꽃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다 사장님보단 못하네요. 누가 들어도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그 남자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 애인이나 아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 사실 줄 사람도 없는데 사장님 때문에 매번 꽃 사러 오는 거예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꽃 사가봐야 어디 둘 데도 없는데 꽃을 사야 사장님을 뵐 수 있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도 애인 두고 엄한 사람한테 추파 던지는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서 긴장은 풀렸지만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오시는 분께 매몰차게 거절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둘러 거절 의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좋은 분 생기시면 그때 다시 오세요. 꽃도 주인이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사장님이 되어주시면 안 되나요?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오래 봐오다가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사실 저 한 번 갔다 왔어요. 이혼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누굴 만날 만한 용기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한 번 다녀오셨든 두 번 다녀오셨든 신경 안 써요. 저도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장님이 저한테 마음이 생기실 때까지 천천히 다가갈게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백도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제게 그렇게까지 진정성을 보이는 그 사람이 저도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 사람의 용기에 저도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그 남자와 정말 만나만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연애라기보다는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가까운 지인 같은 관계로 말이에요. 결혼은 다신 하지 않을 것이고 연애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그 정도가 제가 다가갈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번만 만나고 적당히 거리를 둘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우식 씨를 만나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그렇게나 빨리 바뀔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우식 씨는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순진하고 조금은 바보같이 착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식 씨가 연애도 몇 번 못 해봤고 숫기도 없어서 저한테 대시를 한 것도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했다는 걸 듣고는 그 사람이 조금 귀엽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제가 원래는 먼저 고백하고 다가서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이고 꽃집을 찾아가서 얼쩡거리고 고백까지 한 걸 보면 아무래도 제가 채용 씨한테 단단히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 나네요. 채용 씨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자꾸 마음이 달라지네요. 사실 저 채용 씨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물론 채용 씨는 더 천천히 마음 열어도 되지만 제 마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그토록 순수한 고백을 해온 남자가 어디 있었는지 저는 진정성 있는 우식 씨의 고백에 점점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우식 씨는 전 남편과 달리 책임감도 강하고 경제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낭만만 쫓아갈 수는 없는 나이였기에 그런 사정은 제게는 그 남자의 순수한 진심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죠.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를 하는 동안 우식 씨가 점점 더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저는 결국 우식 씨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지가 얼마 만인지 저는 우식 씨와의 연애가 무척 설렐 수밖에 없었어요. 우식 씨는 한 번의 실패가 있는 제 과거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과거였어요. 그런데도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주었죠. 그런 우식 씨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씨 넓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식 씨와 연애만 하기를 바랬습니다. 과거 전 남편 역시 연애 기간 동안에는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했었기에 지금 우식 씨와 즐기는 이 행복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혼을 겪은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하는 자기방어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제 입으로는 결혼에 대한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식 씨가 사심없는 결혼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는 아무런 말 없이 우식 씨 이야기를 듣기만 했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식 씨와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 관계 그대로 연애를 하며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식 씨는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우식 씨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평범한 모습의 사랑을 하기 원했죠. 우식 씨는 저와의 결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우식 씨는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하며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었지만 계속되는 우식 씨의 모습에 제 의사를 분명히 해야 했죠. 우식 씨, 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처음에 말했다시피 한 번 실패를 해서 그런지 결혼이라는 방식 자체에 많이 부정적이야. 꼭 결혼하지 않아도 우리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잖아.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붙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도 있어. 자기가 지켜야 하는 인생관을 지키면서 말이지. 그런데 결혼은 전혀 달라.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의 사람들이 하나로 합해져야 하잖아. 서로를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이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서로 집으로 가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결혼은 그럴 시간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다 다툼이 일어나고. 나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 그리고 한번 경험이 있는 내가 우식 씨와 결혼한다고 하면 우식 씨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야. 나는 채영 씨와 결혼을 해야 행복해진다고 믿어. 당신 지금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무서워서 마음을 닫은 거야. 나 절대 채영 씨 당신 후회하는 결혼 생활 만들지 않아. 나 당신밖에 없다고. 처음으로 우식 씨에게 제 마음을 말하고 난 뒤에도 우식 씨는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저에게 결혼을 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 우식 씨를 만났을 때처럼 말이죠.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결혼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었던 저는 조금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어요. 이 결혼 생활은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 우선 성격이나 생활 방식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남을 이어오면서 봐온 우식 씨는 성격도 한결같았고 생활 습관들도 저와 비슷한 게 많았죠. 물론 결혼을 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뭐든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우식 씨의 성격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
남은 한 가지는 경제적인 조건이었어요. 사실 전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된 부분에서도 나태한 전 남편의 성격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문제가 되었던 게 가장 컸죠. 우식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본 적이 없었고 연봉이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물어보기로 한 거죠. 우식 씨, 혹시 나 당신이 하는 회사 사무실에 가볼 수 있을까? 회사 사무실? 그건 왜?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치면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운영하는 꽃집이나 편의점이야 우식 씨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있어서 대충 알 건데 나는 사업을 한다고만 들었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고 한 달에 가정으로 줄 수 있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뭐 의심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으니까 뭐든 안심이 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사무실이라. 알겠어. 대신 당장은 좀 그렇네.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미리 언급도 없이 회사에 관계도 없는 사람을 들이면 다들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직원들에게 이해 좀 구하고 나서 가도 될까? 우식 씨는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괜찮다며 제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회사 직원들이 놀라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했죠. 저도 아차 싶었고 그게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린 뒤 우식 씨의 회사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었죠. 저에게 설명해준 것보다 큰 규모에 놀랐고 또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우식 씨는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재력을 확인시켜 주었죠. 솔직히 기대 이상의 능력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연봉이나 수익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없었고요. 무역을 하는 회사가 그렇게 큰 돈을 버는지 몰랐는데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전 결혼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겠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도 결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상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게 되었고 확인 끝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 우식 씨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결혼인 저와 달리 우식 씨는 처음 하는 결혼이었기에 자신의 결혼을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싶었을 텐데 저를 배려해준다며 가족과 친지들만 모여서 하는 결혼을 하자며 먼저 제안을 해주었죠. 사실 두 번째 하는 결혼이 조금 민망했던 저는 그런 우식 씨의 배려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우리는 조촐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우식 씨와의 결혼 생활은 전의 결혼 생활과 달리 성숙하고 더욱더 안정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한 결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함과 안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과 달리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기 전에 잠시 외출을 하려던 때였습니다. 전과 다를 것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에 오르려던 순간 한 여자가 제 차 문을 잡는 겁니다. 처음 보는 여자의 등장에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저는 놀란 눈으로 여자를 쳐다봤죠. 무슨 일이시죠?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같은 아파트 주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혹시 제가 주차를 하면서 주민의 차량에 문제가 생겼나 싶었어요. 뭐 때문에 이러시죠? 제가 짐작이 가는 일이 없어서요. 장우식 씨가 남편분 맞으시죠? 네? 네. 그런데 저희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아시죠?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우식 씨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만남이요? 설마 불륜 관계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분은 절대 모르실 겁니다. 그 여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현실이 맞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보통 불륜이라고 하면 제가 불륜을 저지른 여자에게 찾아가 따져 묻는 게 보통인데 상간녀인 상대가 저를 찾아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며 사과를 하다니 쉽사리 무슨 상황인가 눈치를 채기 어렵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불륜 관계라는 말인데 저를 왜 찾아온 거죠? 사모님,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저도 장우식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난 거예요. 사모님이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요. 정말이에요. 알겠는데 그럼 조용히 남편에게서 떨어지면 되는 걸 왜 날 찾아왔냐는 말이에요. 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 약 올려요? 왜요? 남편 아이라도 가졌어요? 그래서 이혼해달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장우식 그 남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저를 도와주실 분은 사모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미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말의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모습에 여자를 무시를 하고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자가 저를 잡고는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지금 그 남자에게 협박을 당해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장우식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마약을 복용해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 남자 처음에는 미혼인 것처럼 말하면서 저에게 접근했어요. 물론 그 말을 그대로 믿은 제가 바보이겠지만 솔직히 의심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다 잠자리도 같이 하게 되고 연인 사이로 쭉 지내왔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장우식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요. 저도 불륜녀는 싫었어요. 애초에 유부남이었으면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당장 헤어지려고 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장우식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을 떠나는 건 자유지만 그 뒤에 찾아올 후폭풍은 알아서 감당하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까지 저에게 마약을 몰래 먹였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우식 그놈이 저에게 숙면을 하는데 좋은 영양제라며 매번 주던 알약이 있었어요.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전 정말 몰랐어요. 태어나서 마약은 물론이고 담배도 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제가 잠이 온다고 해서 마약을 하겠어요? 전 정말 영양제인 줄 알고 먹었던 건데. 어쨌든 제가 헤어지는 순간 바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똑같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지금 당장 해보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장우식이 나왔어요. 자기는 깨끗하다며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저에게 그런 영양제를 줬다는 증거 하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둘 사이 대화로만 나눴던 일이라. 그러더니 이 만남을 맺고 끊을 수 있는 건 자신이라며 저에게 계속 만남을 강요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만나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더군요. 자기가 한국에서 몇 없는 마약 총판 중 한 명이라고요. 처음에는 허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여주는 증거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요. 계속 이렇게 잡혀있을 수는 없어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보다 자기 가족들은 모른다고 하는 장우식이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겨우 사모님이 사시는 곳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사모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불륜녀 주제에 이런 말을 꺼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자신의 말을 못 믿어하는 표정으로 있는 저에게 여자는 남편과 다정하게 찍혀있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들 전부가 남편의 정체를 알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선 그 여자가 하는 말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어요. 그 말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여자에게서 피하려 했던 저는 제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는지 자리를 황급히 떠나려는 저를 잡고는 늘어졌죠. 안 돼요. 이렇게 떠나시면 저는 이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사모님 제발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이야기 다시 해요. 우선은 저를 좀 놔주세요. 그리고 저도 지금 말하는 거에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렇게 자리를 피하려는 저와 저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여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주차장에서 서로를 밀고 당기는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죠. 자세히 보니 남편 차량 같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차량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저는 남편이 집으로 올라가자 그제서야 제가 상간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멋쩍게 상간녀의 손을 놓았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다시 제 손을 꽉 잡고는 놓지 않더라고요. 사모님 제발요. 제 입장에서는 사모님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방금 순간적으로 사모님께서도 저와 같이 몸을 피하신 걸 보면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분이 두려운 게 맞으시잖아요. 물론 저를 도와주시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사모님께서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모님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다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애원하는 여자 말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곱씹어봤습니다. 만약 여자가 한 말들이 전부 진실이라면 그 추악한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설령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의 말을 더 듣는다고 나빠질 것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우선 여자의 말을 좀 더 들어보고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여자가 원하는 도움이 뭔지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여자를 데리고 집과는 거리가 떨어진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아까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여자의 이야기를 전부 이해하지 못했기에 다시 한번 듣게 되었고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들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죠. 솔직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믿어지진 않아요. 보여주시는 증거들도 못 믿겠다까진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믿음이 간다까지도 아니고요.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 나름대로 남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모님 말씀처럼 제 말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실 만큼 알아보셔도 돼요. 혹시 중간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전부는 알려드릴 테니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저 지금 장우식 그 남자에게 이용당하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자기 정체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절 마약 운반책이랑 판매원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저에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제가 장우식 그놈을 신고해도 저만 잡혀갈 뿐이라고요.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고 확인을 거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마약에 관한 말을 꺼내는 사람이라 녹음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빈틈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놈이 유일하게 방심을 하시는 사람이 사모님이라고요. 거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마약 관련으로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분명히 해외에서 마약을 가지고 오는 흔적이나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있는 유통 내역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거니 그런 것들을 모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증거가 저희 집에 없으면 어떡해요? 사무실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증거를 전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증거들은 장우식 그놈이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해 유통한다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 후에는 경찰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고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사모님께서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사모님 아니면 저는 마약 복용과 유통으로 경찰에 잡힐 때까지 장우식 그놈에게 이용당할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모님께서도 어떤 상황에 휘말리실지 몰라요. 저에게 애원을 하듯 매달리고 있는 여자 때문이 아니라도 제가 남편의 뒤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을 놓고 있으면 여자가 남편에게 당하는 건 물론이고 외도를 하는 걸 알면서 남편과 한 집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었죠. 설령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로 이혼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수상한 낌새를 차린 남편이 해코지를 한 생각을 품는다면 저로서는 저 스스로를 남편에게서 방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마약상이라는 확신을 가지진 않았지만 여자 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남편을 마약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게 맞는 일 같았습니다. 여자에게는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는 헤어지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남편이 있는 집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이전과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혹시 굳은 표정과 떨리는 손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면 어쩌나 싶었고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무작정 도망을 치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마약상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한들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겠죠. 아마 미친 여자 취급이나 받았을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 제가 정면 돌파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집에서 보게 된 남편은 한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더 무섭게만 다가왔어요. 도저히 오늘은 남편을 마주할 용기도 있지 않았고 괜히 의심만 사게 될 것 같아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안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척을 했죠. 문자 있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우선 저녁 식사 내가 차려놨어. 밥 안 먹고 왔지? 근데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몸이 좋지 않은가 봐.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오한에 몸살 기운이 좀 있네. 체했을 수도 있고. 미안한데 나 먼저 들어가서 좀 쉬고 있을게. 괜한 무리를 했다가는 며칠 고생할 것 같아서. 내가 약이라도 좀 사올까? 아니면 등이랑 손이라도 좀 만져줘? 아니,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쉬면 될 것 같아. 나 걱정하지 말고 당신 밥 먼저 먹어. 남편을 보고 질린 얼굴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피하게 되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평소 남편이 집안에서 하던 행동들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천천히 기억을 되뇌어 보니 몇 군데 확인을 해볼 만한 곳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일을 떠나는 내일이 오길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죠. 다음날 아침 제 몸을 걱정해주는 남편을 안심시키고 회사로 떠나보낸 뒤 저는 어젯밤 생각했던 곳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와 거실장, 서류가 있는 곳, 그리고 남편의 옷장 안쪽 등 남편이 자주 손을 넣는 곳들은 전부 다 찾아봤어요. 하지만 마약 거래로 추정되는 흔적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 한 곳씩 전부 뒤져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 예상하던 기간보다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꽁꽁 숨겼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방 안에 있던 가구 뒤편도 찾아보느라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정말 집안에는 숨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여자가 복수심에 저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한 것인지 마약과 관련된 종이 쪼가리 한 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문득 한 장소가 떠올랐어요. 세탁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공구들을 모아둔 선반이 있었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하기에 좀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공구들도 있는데 남편은 언제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른다며 그것들을 굳이 사왔었습니다. 저는 곧장 세탁실로 들어가 선반에 있는 공구들을 확인해 보았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공구와 철물들만 있었을 뿐이었죠. 열린 공구 케이스들을 다시 닫으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케이스가 이중으로 포개진 건지 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틈 사이로 종이 같은 게 껴있는 겁니다. 그 틈새로 나온 종이를 잡아당겨 봤는데 조금씩이지만 당겨져 나오더라고요. 계속 당기기만 하다가는 그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아 공구 케이스 안에 있는 기계를 빼놓고 포개진 케이스를 분리시켜 보기로 했죠. 그렇게 분리된 케이스에서 수상한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공구함 케이스 사이에서도 수많은 종이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종이들 모두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종이와 케이스를 결합시켜 놓았어요. 그리곤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며 제 나름대로 이 종이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게 되었죠. 사진에 있는 내용과 인터넷 검색 결과를 일일이 대조하며 알아본 결과 사진 내용 안에서 가리키는 단어들이 마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은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물론 이것만으로 남편이 마약상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었지만 가능성이 커진 건 맞았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더 남편의 뒤를 캐내보게 되었죠. 몰래 남편 뒤를 쫓아다녀 보기도 했고 휴대폰의 내용들도 뒤져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지만 남편이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 유통하는 마약상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알아가면서도 그 현실이 믿어지진 않더군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알아낸 모든 증거들은 남편이 위험한 범죄자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저와 한나 씨가 모아온 증거들 모두를 가지고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주차장일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한나 씨와 함께 마약 수세대에 찾아가 남편이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게 되었죠. 한나 씨는 바로 조사와 함께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저는 남편의 곁에 남아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며 저에게 부탁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가슴을 졸이며 남편 곁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 측에서 남편의 체포달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알려왔고 남편을 체포하러 온 경찰들에게 제 손으로 현관문을 열어주며 남편을 체포하게 만들었죠. 제 덤덤한 모습에 남편은 상황을 모두 알아차린 건지 저를 원망하며 악을 쓰더군요. 당신, 나를 신고한 거야? 내가 당신에게 무슨 피해를 줬다고? 내가 당신에게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신고해? 나 덕분에 편한 생활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잖아.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나 다른 건 몰라도 당신에게만큼은 진심이었어.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말조차 거짓임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거짓된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처음부터 저를 속였던 것은 맞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사무실은 급하게 빌린 사무실이었고
거기에 있던 사원들 모두 인물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남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지만 그곳에 관련된 직원은 겨우 2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오피스텔에 있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저를 배려해준다며 한 소규모의 결혼식도 일부러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알리고 싶은 주도면밀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하마터면 저도 남편의 범죄에 참여를 할 뻔했어요. 자신의 범죄 사업에 저를 이용하려 했던 계획이 경찰 조사 결과 나왔던 거죠. 남편은 기존에 운영하던 돈 세탁 업체만으로는 벌어들이는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자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제가 운영하던 꽃집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체처럼 페이퍼 컴퍼니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저 또한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을 거고 공범이 되어 재판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남편은 이전에도 있던 동종 전과로 인해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고 저는 감옥에 가 있는 남편과 이혼 소송 끝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범죄에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았는데 이혼 도장을 찍고 나니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게 되었죠. 1년이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부모님과 한나 씨 덕분에 견딜 수 있었죠. 비록 한나 씨와는 좋은 관계로 만나지 못했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런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책을 할 때도 한나 씨와 서로를 위로하며 버틸 수가 있었죠. 지금은 서로 자리를 잡은 곳이 멀리 떨어져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 모두 혼자인 지금을 마음껏 즐기고 있고요. 저번 일 이후 저는 결혼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접었어요. 물론 제가 다른 사람과 달리 2번의 아픔을 겪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와 내가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고 맞춰본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런지 여자 혼자서 사는 삶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고요. 저 스스로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면 되는 이 삶이 저는 더 만족스럽네요. 어쩌다 보니 각기 다른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결혼 생활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디 저 혼자 사는 삶이 다른 걱정거리 없이 평탄하게 지금처럼만 흘러갔으면 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평범하다라고 저를 소개했는데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평범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일 때문에 저 또한 그 평범함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다들 하나같이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억지를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소박하지만 매일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그 공통의 행복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와 제가 행복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별다른 이야기거리가 없네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며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신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축하해줄 수 있는 대학에 붙게 되었죠. 학창시절 내내 공부만 해오던 저에게 대학이라는 곳은 또 다른 세계를 눈뜨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곳이었죠. 처음으로 취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취향에서 이어지는 취미들로 정신없이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제 첫사랑을 만나게 해준 곳도 대학이었죠. 제 첫사랑인 신혜는 같은 과 학생이었어요. 평범함에서 조금 못 미치는 외모를 가진 저와 달리 신혜는 학교 홍보 모델로 제의를 받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난 아이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성적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이성이 제 마음에 안 들어올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넘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신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제가 좋다며 고백을 해왔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죠.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고백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예쁜 사랑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고 수많은 남자들이 접근을 했고 저와 연애를 하는 도중에도 능력 좋은 남자들과 연결시켜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혜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거절하고 저만 바라봐 주었어요. 거짓이 없는 제가 좋다면서요. 저만 바라봐주는 신혜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저는 신혜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했고 우리 관계에 있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는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풋풋한 대학생 시절, 그리고 제 군대 1년 8개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까지 우리는 단 한 번의 헤어짐 없이 다툼 없이 처음과 마찬가지인 행복한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혜의 집안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혜 아버님께서 누명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가 되시며 수사를 받게 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경찰 측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공범의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죠. 여자친구를 안심시켜주는데 정신이 없던 저에게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보이셨어요. 오늘도 신혜 만나러 나가는 거니? 네, 혼자 감당하는 게 많은데 저라도 곁에 있어줘야 힘을 내죠. 너 굳이 범죄자 꼬리표가 달린 사람의 딸을 만나야 하니? 어머니, 그거 전부 누명이라니까요. 곧 밝혀질 거예요. 단정짓지 마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겠어. 뭐가 있으니까 그러지. 괜히 그런 집이랑 엮여서 괜한 꼴 당하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해라. 어머니,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신혜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식을 위한 마음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시는 어머니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고 신혜는 그 누구보다 좋은 여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저는 계속 신혜 곁에 있어 주었죠. 하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져만 갔습니다. 오랜 수사로 인해 사업체를 이끄시던 아버님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시게 되었고 소문은 소문을 낳아 그나마 거래를 이어가던 거래처들마저 모두 다 끊기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 아버님을 궁지로 몰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셨죠. 그 일로 신혜는 가슴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가장이 없는 집안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더욱이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그 충격에 쓰러지신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떠나신 지 1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힘든 상황을 제정신으로 견디긴 어려웠을 겁니다. 신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나오면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혜를 챙기는데 제 모든 것을 다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모든 걸 신혜와 같이 하려고 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시내도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지만 다시 과거와 같이 웃음이 많은 아이로 되돌아와 주었죠.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뎌내다 보니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와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이죠. 그렇게 안정이 된 신혜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결혼을 맹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유는 말을 꺼낼 때마다 생겨났지만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아직까지 신혜의 아버지께서 범죄자라는 확신을 하고 계셨고 또 하나는 신혜의 형편 때문이었죠.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귀를 닫고 계셨고 자신의 상황 또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죠. 어머니, 신의 아버지 결국 누명이었다는 증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너도 진짜 답답하다. 피의자가 죽어서 사건이 종결난 거잖아. 그 말이 뭐야? 사건을 수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끝낸다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도 끝내겠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종결 이후에 아버님께서 억울한 누명 쓰였다라는 증거가 나왔다고 말이에요. 왜 증거를 부정하시는데요? 그리고 설령 신의 아버지께서 죄를 지으셨다고 해도 그게 신에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연자제였어요? 왜 열심히 사는 애를 죄인으로 만드시는데요? 너도 참 바보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 죽었다 하면 흉악범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세상이야. 그리고 그 증거도 위조가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니? 수사가 끝났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어. 내가 괜한 사람 연자제로 죄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자 자식은 비슷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다. 내가 내 새끼 더 잘 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니? 애초에 전제가 잘못되었죠. 신의 아버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인 거니까 콩이니 팥이니 그런 문제가 성립되지를 않죠. 그리고 제가 신혜를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사귀었는데 아직까지 콩깍지가 쓰여서 결혼하겠다고 말하겠어요? 그건 말고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아주 많아. 걔네 부모님 두 분 다 없고 형편도 어렵지 않니? 우리 집안이 왜 믿지는 장사를 하느냐 말이야.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신의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요? 어머니, 우리 집은 되게 잘 사는 형편이에요? 저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형편 학교 내에서도 가장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대단히 좋아진 줄 아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저희보다 괜찮은 집에서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말이죠. 우리 집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편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반대를 한다 생각해보시라고요. 형편에 맞춰서 결혼하는 신분제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말로는 아구가 맞아 보여도 사람 인생이 그런 게 또 아니다. 어쨌거나 나는 신혜라는 애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아니, 그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내게 인정 못 받고 엄마 없는 결혼식을 올리던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빼고 결혼식 올리죠. 안 그래도 계속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시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결혼식 날 찾아오셔서 망치지 말아주세요. 뭐, 너 진짜 기어이 그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랑 등을 지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생각 바뀌시면 그때 말씀해주세요. 어디가? 여기 앉아봐. 내가 정말 그렇게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겠다 그거지? 그래, 알았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모인 내가 어쩌겠어.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결혼식 하나는 제대로 해야겠다. 예물 예단도 마찬가지고. 알겠니? 엄마가 많이 양보한 거 알지? 어머니께서 인정해주시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 그제서야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저희 두 사람 형편에 맞는 결혼식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남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죠.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결혼을 하더라도 굳이 강남에서 결혼식을 할 형편이 되지가 않는데 도대체 왜 강남을 고집하시는지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집들 정도의 예물과 예단을 받겠다고 한 엄마는 시내에게 테스트라도 하는 건지 무리한 예물을 요구하셨죠. 보다 못한 제가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라고 하시더니 결국은 회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걸 보세요. 시내 형편을 떠나서 죄다 우리 집 형편에도 맞지 않잖아요. 강남에서 결혼하면 뭐가 있어요? 겨우 위치 다른 것 가지고 돈 2배가 차이 나는데 굳이 강남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다 그렇게들 한다. 그리고 여자 쪽 집안이 모자라니까 내가 보이는 거라도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짓 아니니? 걔네 집안이 판검사나 의사, 사업가 정도 됐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그러면 어디 저 구석에 박혀있는 코딱지만한 식장에서 결혼을 해도 떳떳하다고. 그런데 걔네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집안을 가리려고 내가 강남을 고집하는 거야. 또 그 소리! 제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래, 알았다. 내가 몇 달 동안 입에 베어서 말실수를 한 거다. 어쨌거나 걔도 한 번뿐인 결혼식 강남에서 하면 좋잖니. 그러면 예물은 뭔데요? 요구하시는 예물 리스트 봤는데 솔직히 시내 사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어차피 저희 결혼하면 집안 어른이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좋은 건 다 받아가실 거 아니에요. 양보해 주시면 좀 덧나요? 걔네 고모인가 이모인가 예물 해준다고 먼저 말했다며.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말하길래 생각하던 걸 요구하는 게 큰 문제가 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한 번뿐인 결혼 예물인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 허락하는 대신 다른 건 양보할 수 없다고. 이건 걔가 아니더라도 요구했을 것들이다. 그런 식이면 어머니가 그에 상응하는 예단도 해주셔야겠네요. 왜 예물은 그렇게 꼭 받아내실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예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세요? 그거야. 그쪽에서 먼저 말을 안 했잖니. 그럼 예단을 리스트 뽑아서 보내라고 해라. 나도 맞춰서 할 테니. 어머니, 다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시내 고모님도 조카가 걱정되는 마음에 해주시는 거라 굳이 예단 안 받으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물이라도 좀 욕심을 덜 가지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단 리스트 뽑아서 가져오라고. 내가 해줄 테니. 어쨌거나 나는 결혼 수락했고 더는 양보 못한다. 알았어? 억지를 부리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또다시 어머니와 신경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그런 저를 말리더라고요. 동원아, 그냥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자. 말씀처럼 어머님도 양보를 하신 거잖아. 그게 양보야? 양보하는 척하면서 결혼 포기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 좋은 분들도 자식 결혼 앞에서는 욕심부리고 하셔. 자식을 이만큼 잘 키워서 장가를 보냅니다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으시겠지. 그러다 보니 강남에서 하고 싶으신 거고. 그런 것 정도는 양보해드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고모께서 도와주시는 돈이면 예물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건데 좋은 걸로 해드리면 좋은 거지. 당신 나랑 만날 수 있게 낳아주시고 올바르게 키워주셨잖아. 좋은 일 앞두고 너무 열흘리지 말자. 어? 그렇게 시내는 저를 진정시켜줬고 어머니께서 해달라는 걸 모두 하게 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시내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행복은 정말 작게 느껴질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시내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정성을 들여 잘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미워할 것만 같았던 어머니께서도 자신에게 잘하는 며느리에게 마음을 여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은 계속되어 갔고 그 행복을 더욱더 증폭시켜줄 소중한 아이까지 태어나며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우리들의 행복에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저와 달리 아내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상 행동들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산후 우울증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급격히 어두워졌으니 말이죠. 더 심한 우울증으로 이어질까 싶었던 저는 아내를 설득해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아내는 경기를 일으키듯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내내 불안했던 저는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제가 곁에 있음을 인지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홀로 서점에 가서 책들도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아내를 다시 예전과 같이 만들 수 있을지 찾아보았죠. 정말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그럼에도 아내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점점 괴팍한 행동을 했죠. 아내도 그리고 우리 아들도 걱정되었습니다. 잘못하다간 두 사람 모두에게 큰일이 있겠다 싶었고 고민을 거쳐 제가 아내가 나을 때까지 휴직을 하여 곁에 있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내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때 우리 도연이가 태어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도우려 애를 썼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맥이 빠지더라고요. 아내의 정신 상태와 상관없이 저와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병원 치료도 싫다. 나랑 상담하기도 싫다.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나랑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나도 뭘 알아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던가 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해주면 안 돼? 그깟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당신 도연이 엄마 아니야? 도연이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어.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잔뜩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혼을 하자고?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신혜야, 당신 지금 우울증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더한 상황도 같이 견디며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이러지 마.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혼하고 싶어. 당신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나대로 행동에 나설 거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을 물어도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물어도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았죠. 그저 이혼을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매달려 보기도 하고 도연이 인질 삼아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아내를 피해 서재로 들어갔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아침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도연이가 보채는 소리에 눈이 뜨게 되었고 홀로 울고 있는 도연이 곁으로 황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디로 간 건지 아이 혼자 침대에 누워 울음을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우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었죠. 아내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고 현관에 아내의 신발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저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연결음만 이어질 뿐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정말 이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나간 건지 확인을 하려 안방에 들어갔고 화장대에 놓여져 있는 메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아내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 메모 안에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아내의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 뒤에 여전히 아내는 저와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원한다면 도연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가라며 아이를 포기한다는 글도 있었죠. 결국 아내는 저와 도연이 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의 행방에 대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내가 사라진 첫날은 집을 나간 아내를 찾고 우는 도연이를 달래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고 곤히 잠든 도연이를 보며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그러다 어제보다 오늘이 문제인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도연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은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게 되었죠. 무슨 일인데 이 꼭두 새벽에 전화를 다 하냐?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도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도연이를? 아니, 네 처는 뭐하고 나한테 도연이를 맡긴다는 거야? 걔는 가난하기 두고 어디 놀러라도 간다고 하니? 그게 실은 신혜가 집을 나갔어요. 산후 우울증인지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전부 거절하더니 어제 메모 한 장 남겨두고 집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만 어머니께서 도연이를 봐주셨으면 하는데.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너랑 애를 두고 집을 나가? 아이고, 두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뭐라고 했냐? 그 결혼 후회할 거라고 내가 말했지. 근데 네가 뭐라고 했어? 자신 있다면서? 누구보다 행복할 확신이 있다면서? 엄마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이 상황 혼란스럽고 견디기 힘들어요. 저 내일 출근해야 해서 도연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한데 우선 도연이 좀 부탁할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퇴근하고 해요. 아이를 급히 맡겨야 했던 저는 아침 일찍 집으로 오신 어머니에게 도연이를 맡기고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여 어머니와 이번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니? 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내가 말했지? 뭐? 산후우울증? 아이고 참나. 그러면 우리 때 엄마들은 전부 다 남편 애들 버리고 도망을 갔게? 시집살이로 보나 살림으로 보나 우리 때가 더 힘들었다. 우울증 이런 건 핑계고 그냥 걔 자체가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거야. 왜 그러니까 걔네 아버지도 그런 짓을 벌이지? 어머니, 그 얘기가 또 왜 나와요? 이번 일과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긴 뭐가 없어. 그런 것도 전부 유전이다. 정신병도 유전이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 아무리 여자가 정신을 놔도 자기 새끼는 끔찍하게 챙기는 법이거든. 근데 자기 애를 버리고 갔다? 이거 분명 뭔가가 있는데. 너 도연이가 네 새끼인 거 확신할 수 있어? 아니면 따로 검사라도 해본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심하긴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걔 같은 애들이 원래 외로움을 엄청 타요. 네가 안 보이는 곳에서 걔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지 알아? 너도 생각해봐라.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버리고 가는 일이 쉬운가? 엄마는 미쳐도 자기 새끼뿐이야. 그런데 그런 애를 버리고 나갔다는 건 그 애를 마주하기 힘든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외도지, 외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애를 보고 웃고 있으니 죄책감이 생기겠고, 앞으로 애가 자라면서 남편과 닮지 않는 얼굴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겠어? 사실이 밝혀질까봐.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치는 거지. 이것만큼이나 딱 들어맞는 상황이 있어? 이혼하고 싶은 사유도 말을 안 해. 아직 젖도 못된 자기도 버리고 가. 그렇다고 네가 걔한테 못하기라도 했니? 그러면 내가 말한 그 상황밖에 없다니까. 안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말한 추론이 사실인 마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에 제가 어떠한 반론도 할 수 없다는 게 비참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어머니께서 하는 그 말에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제가 자신이 하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더욱더 몰아붙이셨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해주고 애는 시내 보고 키우라고 하던가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라. 네 아이도 아닌데 네가 키워서 뭐하겠니? 나중에 시내가 찾아오거나 친부가 찾아오면 일만 더 꼬일 뿐이지. 너도 결혼 한 번 실패한 것 가지고 평생 짝 없이 홀로 살 수는 없지 않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홀로 살아? 이번에는 엄마 말 믿고 따라라. 엄마가 정말 너한테 맞는 참하고 좋은 여자 찾아서 이어주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꼬인 네 인생 잘 풀어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에 흔들리면서도 한편으론 아내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를 다니고 퇴근을 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누구보다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제 가슴 속에서 서로 제각기 다른 마음들이 부딪히고 충돌하며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만들었죠. 결국 어머니께서 하신 말에 흔들렸던 저는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도연이와 친자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제 아내의 외도를 수긍해야 했고 제 눈앞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야 했죠. 결정을 내리고도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차게 흔들리는 저를 잡아줄 아내는 제 곁에 없었죠. 결국 제 손으로 도연이와의 친자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보내게 되었고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친자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저와 도연이의 친자일 확률은 99.93%였죠. 제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 결과지를 받게 되자 저는 오열하고 말았어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한 내가 미웠고 제 아들을 의심하게 되어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를 믿겠다고 다짐한 나였는데 확증도 없는 상황에 이토록 쉽게 아내를 의심하고 이혼 소송까지 하려고 했다니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꼭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유를 꼭 듣고 제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아내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죠. 월차와 연차 그리고 휴가까지 쓰며 잠시 회사 일을 멈추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도연이를 맡기고 미친듯이 아내만 찾아다녔습니다. 아내와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듯 아내의 행방을 묻게 되었고 그러다 아내가 지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친구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 친구분의 도움으로 아내가 지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저는 혹시 아내가 그 사이 도망이라도 갈까 싶어 주소를 향해 곧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영영 숨어 있으려고 했는지 자신을 발견한 저를 보고 무척이나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에게서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도망치려는 아내를 안고 붙잡게 되었죠. 당신 어디 가더라도 나 찾아낼 수 있어. 당신 억지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 아니야.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이혼해줄 수 있어. 다만 나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 이혼하려는 이유. 내가 이해가 되는 일이건 아니건. 내 대답은 이전과 똑같아. 그냥 나랑 이혼해주면 돼. 당신이 아무런 말도 안 해주니까 나도 흔들리잖아. 내가 며칠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가 도연을 의심했어. 어머니께서 도연이가 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에
나도 순간 흔들려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어머니는 도연이가 당신이 외도해서 낳은 아들이래. 그래서 당신이 내게 떠넘기듯 버리고 간 거고, 나보고 도연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그 말에 흔들렸어. 이혼을 하자고 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 말이 타당하다고 느껴졌다고. 그래서 친자 검사를 해봤던 거야. 친자 확인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당신에게, 그리고 도연이에게 미안해서, 또 당신과 도연이를 의심한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펑펑 울었어.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 당신이 아무런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잖아. 솔직히 당신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내가 잘해왔다고 생각해. 재벌가 사람들처럼 엄청난 선물은 매번 못해줬지만 기념일이 아니라도 당신 생각이 나면, 당신이 좋아하는 물건이면 항상 가지고 들어왔어. 일보다는 가정이 먼저였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지냈다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한지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해줘. 당신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더라도 이혼해줄게. 이유만 말해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음을 꾹 참고 있던 아내는 이야기가 끝나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큰 소리로 엉엉 울더군요. 그런 아내를 제가 안아줘도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품으로 들어와 우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제품에 안고 말없이 다독여줬죠. 얼마나 울었을까. 울음을 그치고 진정이 된 아내는 굳은 다짐을 한 표정으로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을 그런 상황까지 몰아서 내가 미안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 했는데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행동을 뽑으라면 난 망설임 없이 당신을 만난 걸 뽑을 거야. 그만큼 당신은 나에게 최선을 다해줬고 당신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어. 그런데 왜 나와 이혼을 하려고 한 거야? 도대체 왜? 사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끝까지 나 혼자 안고 가려고 했어. 지금까지 나 때문에 당신이 어머님과 얼마나 나를 세웠는지 알고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를 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아무 문제 없는 모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불화를 일으킨 주범이니까. 당신과 신혼살림을 차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나야 당연히 며느리니까 어머니께 잘하려고 했는데 신발을 벗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싫다고.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 정말 너무 싫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내 꼴을 아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했지. 그게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또 한 달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무슨 조치라도 취했을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아는 김동아는 또 나를 위해서 어머니와 나를 세울 사람이지. 이래서 말을 안 했던 거야. 나만 참고 견디면서 잘 사는 모습을 어머님께 보여드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다 보면 싫다는 말도 안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님께서는 더 나를 미워하시더라. 나도 당신이 물어본 것처럼 어머님께 물어봤어. 나를 싫어하는 이유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냥 싫다고 하시더라. 그 말에 그냥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 아무 이유 없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지냈어. 어머님이 괴롭히시면 괴롭힘을 당하며 지냈지.
당신이 없을 때 생전 처음 듣는 욕도 들어봤고 머리채도 잡혀봤어. 무슨 물건으로 맞았는지 지금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로 맞기도 했지. 그래도 그냥 버텼어. 당신이 돌아오면 그 일들을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행복했으니까. 그러다 우리 도연이가 생겼는데 어머님은 자기 손자에게까지 무서울 정도로 무정하시더라. 임산부에게는 조금 덜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나를 괴롭혔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된 걸 느꼈어. 우리한테 도연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지만 어머님께는 자신이 더 깨기 힘든 결과물로 보였나 봐. 아이 낳고 몸을 추슬러야 하는데 더 심하게 괴롭혔고 우리 도연이를 가지고 협박도 하셨어. 애가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괴롭히는 대상을 나에게서 도연이로 옮겨갈 거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결국 이 집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 하나인데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이라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어머님에게 인정받는 여자와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런 여자 밑에서 크는 도연이는 할머니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자라겠지. 그래서 내가 떠나기로 한 거야. 나만 없어지면 모두가 행복해지니까. 이게 내가 당신과 헤어지려고 했던 이유야.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듣게 되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당하는 것도 모르고 허허실실 지내고 있었는지 저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뒤늦은 후회였지만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당신이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아니야. 당신 이러지 마. 당신 잘못 없어. 당신은 지금까지도 나한테 과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이러면 내가 더 미안해져. 일어나. 그렇게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아내는 그런 저에게 잘못이 없다며 일어서라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또다시 서로를 안고 오열을 하게 되었죠.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도연이, 이 중 누구 하나 불행해지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만 날 용서해준다면 나 지금 이 상황 바로잡고 싶어.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했어. 당신과 나, 그리고 도연이 우리 세 가족만 생각하고 지내자. 당신 괴롭히는 어머니만 없다면 전부 다 해결되는 일이잖아. 지금 이 상황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어머니야. 나 당신 놓칠 수 없고 도연이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어. 당신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나 어머니라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해도 내가 어머니를 안 보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왜 그런 선택을 해? 내가 뭐라고? 나 당신 불효자로 만들 수 없어. 이게 전부 나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당신 아니었으면 나 살아갈 이유조차 없어.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야. 지금부터 당신 생각만 해. 당신 행복만 생각하라고. 아내는 제 간절한 부탁으로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저와 함께 돌아가기로 한 거죠. 우선 제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이 생겼다며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집을 내놓았죠. 아내가 안심할 수 있게 이사를 가기로 한 겁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사를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고 저와 아내 그리고 도연이 우리 세 가족은 다시 한 집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혼을 재촉하려 전화가 왔습니다. 통환아, 너 어떻게 된 거냐?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혼 생각 있다는 애가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말을 안 해? 네, 저 이사 갔어요. 그리고 저 신혜랑 못 헤어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네 혼자 알아보느라고 얼마나 바쁜데. 너는 그런 애가 용서가 되니? 그리고 이사는 왜 갔어? 어머니와 연 끊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신혜를 용서할 자격이나 있나요? 제가 신혜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저 때문에 신혜가 당하지 않아도 될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어머니 가르치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신혜 괴롭힌 거 저 다 알아요.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신혜가 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무 죄 없는 애를 미워하세요. 아니, 미워하신다고 해도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괴롭히세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하는 며느리의 피가 섞인 손주라고 하지만 그래도 손주인데, 아기인데 그 아이를 버리라고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예요? 저 아내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와 연을 끊는 게 제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는 어머니와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그 상황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저를 찾아와 매달리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제 선택을 번복했을 거면 애초에 연을 끊겠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께서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 그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요. 아직도 왜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미워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만 않으셨다면 어머니까지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냈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조차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아내를 선택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제 아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그 다짐을 새롭게 새겨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